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칼 구스타프 융 작가님과 켈빈 S. 홀 작가님이 공저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심리학의 3대 거장 하면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프레드 아들러, 칼 구스타프 융 이렇게 세 분을 뽑고 있는데요. 오늘은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 1875년 7월 26일 스위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바젤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브루크 휠슐리 정신병원의 원장 오이겐 블로일러 밑에서 심리학 연구를 시작했다. 자국어에 대한 단어 연상 실험을 연구하면서 프로이트가 말한 억압을 입증하고 이를 콤플렉스라 명명했다. 1907년 이후 프로이트와 공동 작업을 하면서 그의 후계자로 여겨졌으나 융은 프로이트의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 에너지라 하여 갈등을 빚다 결국 결별했다. 1914년에 정신분석 학회를 탈퇴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으며 내적으로도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이때 독자적으로 무의식 세계를 연구해 분석 심리학을 창시했다. 그는 인간의 내면에는 무의식의 층이 있다고 믿고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또한 각 개체의 통합을 도모하게 하는 자기 원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신화학, 연금술, 문화인류학, 종교학 등을 연구했다. 1961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지은이 켈빈 S. 홀 1909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나 1985년 사망했다. 워싱턴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1933년 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오리건 대학교,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럼 들어가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의 세계와 페르소나를 탐구한 정신의학의 명의.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로 통하는 칼 구스타프 융은 스위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뿐 아니라 융의 집안에는 목회자가 많았다. 융은 자연스럽게 집안 어른들의 종교 이야기 속에서 자라났으나 아버지의 모순을 보며 신앙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된다. 융이 고향을 떠나 바젤에 있는 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화려한 집안 출신 아이들에 비해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때 비로소 사회적 격차를 몸으로 느끼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도 갖게 된다. 하지만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신앙인으로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과 부모의 불화 등을 겪으며 융의 내부에 자라게 된 불일치는 그에게 평생의 숙제를 안긴다. 목회자인 집안 어른들의 대화는 본질을 비껴갔고 매일 밤 신에게 기도를 하며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얻던 융에게는 의혹과 황량한 마음이 커져갔다. 집에 있는 아버지의 신학 관련 책들을 모조리 찾아보아도 종교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집이나 학교에서는 융의 예민한 감수성을 들여다볼 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분리된 두 자아를 갖고 성장하게 된 융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평생에 걸친 노력을 계속한다. 아버지와 제대로 된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자라던 융은 성년이 되면서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토론을 했으나
제대로 된 소통에 이르는 경우는 없었다. 대학에 입학한 융은 자유로운 상아탑 안에서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아우르며 왕성한 지적 호기심으로 학구열을 불태운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없으면 지식도 통찰도 있을 수 없다는 발견을 하게 된 융은 정신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한다. 융이 바젤의 김나지움을 다니던 시기, 아버지가 정신병원의 상담 목사로 활동하였는데 융 역시 자신의 자아가 분리되었다는 강한 경험을 하며 자랐기에 정신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융의 할아버지 또한 의사였기에 그의 선택이 뜻밖의 일은 아니었다. 종교와 아버지는 융이 심리학자의 길을 걷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 책의 후반부에 실린 융이 직접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에는 이처럼 유년기와 청소년기 시절 겪은 융의 갈등과 방황이 내밀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어떻게 정신의학에 발을 내딛게 되었는지, 프로이트와의 만남과 결별, 그 이후 자기만의 정신분석학을 정립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융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닌 심리학자였다. 당시에는 지나치기 쉬운 무의식에 집중함으로써 이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정신분석의 기초를 세워 사람의 성격을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누고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융의 정신분석에서는 프로이트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정신분석에 지대한 공헌을 한 프로이트는 융과 동반 작업을 했고 한때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융은 무의식을 성적 억압과 친자 관계 등 개인적 체험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로 보았지만 융은 성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 에너지를 총칭한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프로이트와 결별한 융은 침체기를 겪기도 하지만 환자를 새로운 태도로 대하며 자신의 분석 심리학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 융의 인간적인 면과 업적은 알려진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융은 인간을 위협하는 위험은 더 이상 외부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집단의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하나의 고정된 틀로 환자를 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환자를 이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의사 자신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오늘날에도 정신의학자, 심리 치료자라면 가져야 할 미덕인 동시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행동 지침일 것이다. 융은 평생을 바쳐 수많은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했다. 또한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비판할 줄 알았다. 융은 당대 주목받지 못한 무의식에 주의함으로써 개인의 무의식을 통해 사람을 보듬었던 사려 깊은 심리학자였다. 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장 인격이란 무엇인가? 제2장 인격의 활동, 제3장 인격의 발달 과정, 제4장 개인의 성격을 유형화하다, 제5장 성진과 무의식, 제6장 융 심리학의 의, 부록으로 융이 직접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인격에 관한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인격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요소들은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줄까? 또한 바깥 세계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을까? 두 번째로 인격을 활동하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이며 그 에너지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에 어떻게 분배될까? 마지막으로 개인 인생에서 인격의 발생과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두고 각각 구조적, 역학적, 발달적 문제라고 부를 수 있다. 융심리학은 이 문제들 전부에 대답하려고 노력하므로 거시적으로 인격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융이 인격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여러 개념들을 논의해 보자. 우선 설명할 것은 과학적 개념이다. 개념은 어떤 종류의 자연현상에 대해 관찰한 무리의 사실 및 그 관찰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관념, 추론, 가정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러므로 개념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인 용어다. 이를테면 다윈의 진화라는 개념은 씨의 기원에 대한 복잡한 관찰과 설명을 나타낸다. 이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된 관찰에 관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개념을 논의할 때는 일반에서 특수로 나가야 함을 뜻한다. 과학자가 개념을 만들 때와는 정반대이다. 우리가 융의 개념을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일반적 말로 개념을 풀어낸 뒤 구체적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쓸 수 있는 개념은 가장 쓸모가 많다. 융의 개념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각 개념들이 적용되는 예와 파생 형태를 일일이 열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예 이외에 개념의 기타 표현 양식도 상상하기를 바란다. 그 개념들이 스스로의 인격과 주변 사람 행동에 표현된 방식을 고찰해 보면 인격과 개성에 대한 지식이 깊어짐을 깨달을 것이다. 융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개념에도 함정이 있다. 개념이 우리의 관찰을 치우치게 하거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존재하는 것을 보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자기 개념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일이 주는 위험을 경계했으며 관찰 사실이 이론에 앞선다고 역설했다. 정신. 융의 심리학에서 인격 전체는 정신이라고 불린다. 근대에 와서 마음의 과학을 심리학이라고 하듯이 본래 영혼을 뜻하던 푸시케라는 라틴어는 마음을 뜻하게 되었다. 정신은 의식적, 무의식적 모든 생각과 감정 및 행동을 포함한다. 정신은 개인을 규정하며 그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도록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준다. 심리학은 생물학도 생리학도 아니다. 정신에 관한 인식 이외의 뭔가 다른 과학도 아니다. 융의 근본 사상에서 정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은 하나의 전체임을 긍정한다. 인간은 여러 부분들의 합이 아니다. 벽과 기둥 등 각 부분을 모아서 집을 만들듯이 경험과 학습으로 여러 부분을 추가해도 인간을 만들지는 못한다. 인격이 애당초 하나의 전체라는 개념은 낡고 해묵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심리학 이론 중에는 인간의 인격은 각 부분이 차례로 얻어지며 나중에 가서는
특정한 종류의 조직적 통일성이 나타난다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융은 주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인격 이론을 분명히 거부하고 있다. 인간은 전체성을 구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의 전체로 태어남으로써 선천적으로 전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이 평생을 통해 할 일은 타고난 전체성 중 최대한으로 분화된 것을 가급적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각자 흩어져 제멋대로 움직임으로써 갈등을 불러오는, 즉 여러 체계로 분화되어 분열된 인격이 되면 삐뚤어진 인격을 갖는다. 정신 분석자로서 융은 잃어버린 환자의 전체성을 회복시키고 정신을 강화해서 장래의 분해에 저항하게 만드는 데 있다. 융에 따르면 정신 분석의 궁극적 목표는 정신 종합이다. 정신은 저마다 다르지만 서로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체계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은 세 가지 수준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그것이다. 의식, 개인이 처음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의 부분은 의식뿐이다. 의식은 아주 일찍 출생 이전에 나타난다. 어린이들을 관찰해보면 부모, 장난감, 기타 주의의 대상을 구별할 때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는 융이 생각, 감정, 감각, 직감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심적 기능의 적용을 거쳐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 이때 네 가지 기능을 동일한 비율로 쓰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능보다 특정한 기능을 많이 쓴다. 이 네 기능들 중 어떤 기능을 우선적으로 썼느냐에 의해 어린이의 기본 성격이 달라진다. 이를테면 사고력이 뛰어난 어린이와 감성적인 어린이의 성격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 네 가지 심적 기능 외에도 의식의 지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외향성과 내향성이다. 외향적 태도는 의식을 외적, 객관적 세계로 돌리고 내향적 태도는 의식을 내적, 주관적 세계로 돌린다. 개인의 의식이 타인과 다르게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부른다. 심리적 발달에 있어 개성화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융은 나는 개성화라는 말을 한 인간이 개인, 분할할 수 없는 것, 즉 별개로 분할이 불가능한 통일체 또는 전체가 되는 과정을 가리키기 위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가급적 완전히 자기 자신을 아는데 개성화의 목적이 있다. 즉 자기 의식이다. 현대 용어에서는 이를 의식의 확대로 부르고 있다. 융은 자서전에서 결정적 요인은 늘 의식이다 라고 썼다. 인격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개성화와 의식은 늘 보조를 맞춘다. 의식의 시작이 개성화의 시작이기도 하다. 의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개성화도 늘어난다. 자기 자신과 주위의 세계에 관해 무의식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충분히 개성화된 인간일 수가 있다. 의식의 개성화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가 생기는데 바로 융이 자아라고 부르는 요소이다. 자아는 의식적 지각, 기억, 생각,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